잘 들리세요? 네. 제가 여러분하고 한 1시간 20분 정도에 걸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행동이라는 제목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비자 운동이라든지 또는 이런 지속가능 발전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참석하셨을 거로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들으니까 서울대 학생도 있고 또 다른 대학 학생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저도 아주 오래전에 서울대를 다녔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관악 캠퍼스가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악 캠퍼스 아주 새 학교였을 때 사실은 그때는 건물이 별로 없었어요. 건물이 몇 개 없을 때 여기를 다닌 기억이 올 때마다 납니다. 근데 지금은 건물이 하도 많아져서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 중에 어느 거였지 하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오래간만에 서울대 와보니까 좋고요. 지속 가능 발전, 기후 행동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여러분 듣고 있고 사실은 어제 왔던 태풍 이런 것도 태풍이야 늘 일어나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태풍이 더 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응하는 행동을 우리가 영어로 climate action, 기후 행동이라고 하죠. climate change에 대응하는 액션, climate action이라고 그러고 지속 가능 발전은 이제 영어의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말을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또는 청년 소비자로서 또는 글로벌 소비자로서 이 시대, 이 시점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 두 가지 컨셉트, 두 가지의 그런 개념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행동을 꼽았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꼽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보겠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20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는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또는 질문이나 이런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발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경희대학 대학원하고 세종시에 있는 KDI 대학원 두 군데서 강의를 하는데요. 마침 이번 가을에 강의하는 주제는 UN과 Sustainable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and Sustainable Development입니다. Sustainable이라는 형용사가 붙었지만 Development잖아요. 발전. Development를 어떤 때는 발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개발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발전이라는 번역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은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y들에게는 개발이라는 개념이지만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면 developed country, 개발이 된 나라들은 이제 더 할 거 없는 건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더 선진국도 발전이 다 된 게 아니다. 발전이 다 된 나라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학기를 처음 시작할 때 디벨롭먼트가 뭐예요? 개발이 뭐예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한번 누가 대답해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가? 개발이, 발전이, 디벨롭먼트가 무슨 뜻이죠? 그냥 한 줄로 대답하신다면? 대답하실 분 없으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제가 보니까 삶이 나아지는 거? 삶이 좋아지는 거? 그게 발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답이 제일 많아요.
사실 그렇죠. 영어의 다른 표현을 한다면 improvement, 그러니까 우리의 life를 improving our life, improving our living standards, 뭐 이런 거가 개발 아닌가요? 발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제가 여기에 제기해 놓은 이 질문, 발전이란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을 뜻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KTX가 있기 전에는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아무리 빨리 가도 4시간보다는 더 걸렸는데 이제는 2시간 반에 갈 수 있다. 그러면 KTX가 생겨서 2시간 반에 갈 수 있고 또 아직도 그거보다는 천천히 가는 게 나는 좋은데, 그래서 4시간, 5시간 걸려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 삶에 더 선택지가 많아진 거죠. 삶이 나아진 거라고 되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은 나는 빨리 가는 거 싫어, 난 슬로우 라이프가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건 안 돼, 다 무조건 KTX 타야 돼, 이렇다면은 이게 삶이 나아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천천히 가는 슬로우 라이프가 좋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KTX를 타고 싶은 사람만 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선택지가 많아지고 삶이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발전이죠. 그런데 KTX라는 패스트 트레인, 그런 고속열차가 없었던 시대와 지금 있는 시대를 비교했을 때 있는 시대가 더 발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실제로 유엔이라든지 국제기구에서는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 나아지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우리가 더 발전이다, 개발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하루에 1.9달러, 미국 돈으로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조금 넘겠죠. 그 이하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8억 명에 가깝습니다. 이 표를 보세요. 이게 2015년에는 그 빈곤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poverty line, 하루에 1.9달러 이하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전 세계 숫자가 7억 4천만 명이었어요. 근데 점점 더 줄어들어서 7억에 가까워졌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늘어나고 있죠. 사실은 이 숫자는 지난 20년간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 원래는 1달러였거든요. 1990년대에는. 그러던 것을 1.25달러로 하고 지금은 1.9달러로 해요. 왜 자꾸 올리죠? 올리는 이유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1.9달러가 25년 전에 1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에 1달러 이하로, 1불 이하로 사는 사람을 extreme poverty, 절대 빈곤이라고도 번역하고 뭐 극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extreme poverty였었는데 지금은 extreme poverty가 1.9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달러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조금 넘는 거죠. 한 달에 6만 원이죠. 한 달에 6만 원이 용돈이 아니에요? 그걸로 집, 음식, 옷, 이걸 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한 달에 6만 원으로 그렇게 다 해결해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익스트림 퍼버리는 지난 20년간 계속 줄어들었죠. 이 코로나가 나기 전까지는. 그러나 가장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빈곤선, 포버티 라인 이하의 가난한 사람들과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 여러분이 생각해도 뭐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부자들과의 간의 격차는 한 번도 줄어드는 적이 없습니다.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9달러를 못 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5달러밖에 못 벌었는데 그 사람이 2달러를 벌었어요. 그럼 겨우 빈곤선을 벗어났죠. 그 동안에 빌 게이츠는 얼마나 더 수입이 늘어났을까요? 훨씬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런 절대 빈곤이 줄어든다는 것이 inequality,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절대 빈곤은 줄어들었지만 불평등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TV 보급률인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KBS가 방송을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1962년입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된 해이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이 1950년대에 미국에 조금 살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흑백 TV가 있었는데 그 흑백 TV로 AFKN이라는 미군들이 보는 방송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공중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영어를 아시니까 그걸 보셨지만 나는 영어도 모르는데 왜 TV는 맨날 영어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에 한국말로 하는 TV가 나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졌어요. 근데 1962년에 KBS가 시작하니까 우리 집 테레비가 하도 오래돼서 고장이 나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연도를 기억하는데, TV가 없을 때는 사람들은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 라디오 주변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면 약간 웃기는 것 같죠? 근데 라디오 주변에 다 모여서 다 함께 가족들이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에서 뉴스도 듣고 드라마도 듣고 뭐 쇼나 코미디도 듣고, 여러분이 지금 TV를 보고 웃고 즐기는 거나 똑같이 라디오를 보면서 웃고 즐겼어요. 그런데 TV라는 게 나와서 처음에 TV를 본 아이들은 집에 와서 아빠, 내가 오늘 진짜 재밌는 거 봤어. 내 친구네 갔는데 말이야, 우리 집에 있는 라디오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람이 나와 그 속에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 우리도 하나 사자. 그랬을 때 1965년에 TV 있는 집이 몇 집이었어요? 3만 1,00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빠들은 자기 아들이 그런 소리를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비싼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거나 나중에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그때는 뭐 한 3천만밖에 안 됐겠지만 TV 보급률이 100%에 가까워진 게 언제예요? 1990년대쯤 가서죠. 즉 TV가 나오고 한 30년이 지나서야 TV 보급률이 10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특히 처음에 70년대까지는 TV를 가진 사람보다 갖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죠. 그랬을 때, 야, 발전이라는 건 말이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류의 삶이 나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TV를 한 대씩 갖게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해 주면 아들이, 아, 그래? 그럼 기다릴게, 아빠.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그렇겠죠. 왜냐하면 30년에 걸쳐서 모든 사람이 TV를 갖게 되는 건 발전이지만 1965년의 시점에서 3만 명밖에 갖지 못한 TV를 다른 사람들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TV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inequality, 격차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격차를 좁히는 노력을 우리는 흔히 UN이나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는 development라고 합니다. 우리가 developing country를 도와서 developed country가 되게 해주자 하는 뜻이죠. development는 UN Agenda for Development의 발전이란 모든 사람이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차원적인 노력을 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Sustainable Development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정의가 definition이 1987년에 그 브런틀란트 리포트라는 데 나온 정의인데요. 브런틀란트는 당시에 노르웨이의
여자 총리였어요. 이분은 30대인가? 40살도 안 돼서 총리가 되셨던 분인데, 이 브런틀런트가 위원장이 된 어떤 그 위원회가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이런 정의도 하였는데, 지속가능 발전이란 미래 세대에 필요한 충족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발전을 뜻한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 세대의 삶을 나아지게 없던 TV도 만들고 없던 자동차도 만들고 덧발이 가는 비행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발전인데, 다만 그것이 미래 세대도 자기네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그걸 저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아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고속열차도 만들고 전기자동차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이러는데, 미래 세대가 왜, 미래 세대도 또 자기네들 필요한 거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왜 그렇지가 않은가 하면, 우리가 그런 발전을 통해서 지구 환경을 훼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를 위협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서스테이너블한가 아닌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은 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의 반대말은 지속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같이 망한다 이런 뜻이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은 그럼 그냥 그만두지, 하지 말자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함께 공멸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것이 중요한 발전의 컨셉트가 됐다 이런 말이죠. 인류학자들은 인류가 최초로 불을 사용한 것이 30만 년 전 또는 150만 년 전 사이라요. 굉장히 사이를 넓게 잡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한 140만 년 전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의 조상이, 우리 같은 현대 인류의 조상을 얘기할 때는 보통 10만 년, 20만 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140만 년 전에는 우리같이 생긴 조상이 아니고 우리의 선조가 되는, 여러분이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다면 우리의 선조가 되는 사람과 원숭이 한 중간쯤 생긴 그런 조상들이 살았겠죠. 그러나 그들도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 불을 사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동물들은 다 불을 무서워하잖아요. 불이 있으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뜨거우면 타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조상도 처음에는 불을 당연히 무서워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어느 날 불을 자세히 보니까 나뭇가지 끝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반대쪽에 불이 붙지 않은 나뭇가지 쪽은 뜨겁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가서 저걸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불 근처에 절대 가지 마 하는 것이 아마 10중 8구 그 종족들의 불문율이었을 텐데, 누군가는 think out of box, 누군가는 왜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 불에 왜 꼭 가까이 가지 말아야 돼? 불이 붙은 나무의 반대쪽은 뜨겁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거죠. 내가 잡아봐야지. 잡았더니 진짜 안 뜨겁네. 이거 우리 집에 갖고 가야지. 하고 가져왔겠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는 아직도 불을 사용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누군가는 처음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불이라는 거는 이렇게 들판에 붙어 있을 때 뜨겁긴 하지만 우리가 뜨겁지 않은 데를 잡아서 사용할 수 있어. 인류학자들은 인류의 조상이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그전에는 딱딱한 곡식 같은 건 못 먹었는데, 불이 있으니까 딱딱한 곡식을 물에 넣어서 불 위에 데우니까 말랑말랑해져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고, 사람이 추운 데서는 살 수 없었는데 불로 난방을 하니까 조금 더 추운 데 가서도 살 수 있고,
사람이 해가 났을 때 낮에만 활동할 수 있었는데 불이 있으니까 밤에도 보이니까 활동 시간도 넓어졌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뇌가 더 커지고 우리가 현대 인류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인류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이 불을 사용하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한 1만 년 전에 1만 년이 되기 전까지는 인간들이 hunters and gatherers, 수렵 채취의 생활을 했는데 농경 생활을 시작해서 힘들게 다니면서 뭐 사냥하고 뭐 먹을 수 있는 곡식, 과일 딸라고 노력하고 이럴 거 없이 그냥 동물들을 우리 곁에서 키우고 곡식이나 과일을 우리 집 근처에 심어 놓자. 그러면 자라니까. 그것을 우리는 농사라고 부릅니다. 농사를 하고 가축을 갖게 됨으로써 농경 생활을 시작하고, 그 전에 우리가 떠돌아다닐 때는 작은 그룹으로 살았는데 점점 씨족, 부족, 국가를 만들고 살게 되었죠. 그런데 생산의 방법은 사실은 불을 사용하게 됐지만 그렇게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3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5,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신발을 만드는 방법이나 500년 전에 프랑스에서 신발을 만드는 방법이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가죽을 가지고 가죽을 꼬매서 신발을 만드는 거죠. 기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왜 하필이면 산업혁명이 300년 전에 일어났어요? 3,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 아니고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모르는데요. 그게 제 대답이고, 그걸 아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3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어쨌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산업혁명의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발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발명 중에 하나는 엔진을 만든 거죠. 엔진, 증기 엔진, 증기 엔진 같은 엔진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엔진으로 기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 전에 마차를 타고 다니거나 돛담배를 타고 다닐 때는 멀리 갈 수 없었는데 엔진을 사용하니까 훨씬 빠르게 멀리 갈 수 있는 교통수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계를 좁힐 수 있게 됐죠. 옛날에 네덜란드인 하멜이 조선에 표류해 왔을 때, 하멜은 네덜란드를 출발해서 인도네시아를 해서 한국까지 오는데 7개월 걸렸어요. 조선시대 말기에 민영익이라고 처음으로 미국에 외교사절로 파견된 분이 있는데, 민영익이 뉴욕을 가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 있어서 뉴욕을 가는데 한국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또 배를 타고 하와이로 가서 또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거기서부터 뭐 기차나 이런 걸로 갔겠죠. 그래서 뉴욕을 가는데 3달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암스테르담이나 뉴욕을 13시간이나 14시간에 지금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엔진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도 있고 기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는 에너지가, 물론 우리가 불을 사용하게 된 다음에 에너지로 요리도 하고 에너지로 어두울 때 밝히기도 하고 난방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태우는 정도의 에너지면 충분하였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엔진을 만들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떼가지고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죠? 땅을 파고 1억 년 전에 죽은 나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석탄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1억 년 이상 전에 죽은 유기물들이 죽은 거를 끄집어냈어요. 그걸 우리는 석유라고 부릅니다. 석탄이나 석유를 땅에서 파내서
태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원래 공기 중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탄소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탄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어제 왔던 태풍도 좀 이상한 태풍이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보통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또는 눈앞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게 탄소 배출량이거든요. 지역별로 문명의 발전과 세계화는 지구의 환경의 파괴 같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도전도 가져오게 되었다. 이 표를 보세요. 여기 빨간색, 자주색 이런 것들은 미국과 유럽입니다. 1950년이 될 때까지는 동유럽을 포함해서 미국과 유럽 이외에는 거의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나 지금은 탄소를 제일 많이 세계에서 배출하는 나라 어디죠? 중국입니다. 미국이었는데 중국이 따라잡았죠.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다 함께 공멸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됐죠. 생물량, 바이오매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최재청 교수님 같은 분이 강연할 때 많이 사용하시던데 이거는 저는 이코와치라는 NGO의 사이트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요. 인간이 처음에 수렵 채취를 마치고 농경 생활을 시작한 1만 년 전에는 인간과 인간이 키우는 모든 가축들을 합쳤을 때 그 질량이, 그 무게가 전체 동물들 중에 1% 이하였어요. 다 합쳐도. 그런데 지금은 인간과 인간이 키우는 가축의 생물량을 합치면 전체 동물 중에 96%를 차지합니다. 즉 인간과 인간이 키우는 가축을 빼면 4%밖에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인간도 많아졌고 가축은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보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들 간의 어떤 간격을 유지하면서 살기가 어려워졌죠. 지금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 왜 쓰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쓰고 있죠. 코로나는 어디서 왔죠? 중국에서 왔죠. 중국에서 왜 코로나가 일어났죠? 원래 박쥐에만 살고 있던 바이러스가 천상갑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그걸 잡아먹어서 사람에게로 옮겼다 하는 게 뭐 입증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이론이죠. 즉 박쥐나 천상갑이나 이런 동물들은 자기네 생태계에 살아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 말고도 그 전에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신종플루, 신종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돼지라든지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너무 많아졌고 가축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동물들과 간격을 두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바이러스는 이번이 끝이 아니겠죠. 여러분은 조만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땅을 파서 1억 년 전에 죽은 나무를 끄집어내서 왜 태워야지? 기차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어디를 빨리 가야 되니까. 왜 빨리 가야 되지? 먼 데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먼 데를 가서 우리는 세계를 하나의 글로벌 빌리지? 지구촌 같이 만들었죠. 여러분이 그런데 회의가 있다면 지구촌 같이 만들었어. what? 그게 무슨 좋은 점이야? 나는 서울에서 부산을 2시간에 KTX 타고 가는 것도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세계화는 one way입니다. 한쪽으로만 진행돼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꺼냈을 때 세계화라는 단어를 구글에 치면 수백만 개 포스팅이 뜨는데 아무도 그 수백만 개 다 읽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도 핸드폰 새로운 버전 나오면 또 사죠. 바꾸죠. 지금 있는 거에도 수백만 개 뜨는데 왜 뭐 때문에 그거보다 더 빨리 더 정보를 많이 입수할 수 있는 핸드폰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그러고 싶죠.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받는 분도 루이비통 가방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 앞에 있다가 오픈런을 합니다. 그분에게 월급 300만 원이신데 왜 100만 원짜리 가방 사세요? 그러면 갖고 싶어서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인간의 속성들이 다 일관되지 않나요? 먼 데를 빨리 가고 싶고 많은 정보를 손에 잡고 싶고 명품을 갖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속성으로 지구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지구를 망치는 걸 멈출까? 아, 이건 아니구나. 이 정도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지속 가능한 발전. 아, 지속 가능하지 않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처럼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탄소 배출을 스스로 줄이겠다는 공약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탄소 배출 스스로 줄이면은 미국 기업들에게 너무 손해거든? 그래서 우리는 안 할 거야. 기후변화 협약 탈퇴. 탈퇴했죠? 그랬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회복시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아니구나.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구나. 하는 지혜가 있는지 인간에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긍정적으로 지혜가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으니까. 유엔은 2차 대전 이후에 20세기 전반에 두 차례 전쟁을 겪은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1945년에 나이가 40살이었던 사람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재수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1945년에 40살이었던 사람은 자기가 34살 때 2차 대전이 일어났고 자기가 14살 때 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40살이면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닌데 인류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다 합쳐서 8,500만 명이나 죽은 그런 전쟁을 40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두 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재수없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945년 유엔을 만들었을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2차 대전이 끝날 때 원자폭탄이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자폭탄은 여기 뭐 첫 줄에 있는 의자를 다 합쳐놓은 것 같은 정도 크기인데도 히로시마에 떨어진 아주 원시적인 원자폭탄은 떨어지는 순간 7만 명을 죽였고 후유증으로 7만 명이 더 죽었습니다. 그래서 14만 명. 폭탄 하나가 14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다면 이런 식의 전쟁을 우리가 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우리 시대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경각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1945년에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 우리에게 인류에게 미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만든 가장 큰 목적은 전쟁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유엔은 3 pillars, 3개의 핵심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평화와 개발, 발전과 인권입니다. 왜 전쟁을 막기로 했다면서 개발과 인권은 왜요?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이때 사람들은 전쟁을 막으려면 사람들을 먹고 살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아주 비싸게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을 통해서 600만 명이나 죽은 유태인의 학살, 홀로코스트를 보았고 또 2차 대전에
발생 원인 자체가 독일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히틀러 같은 지도자가 나왔다 하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갖게 해주지 않으면 전쟁을 막을 수 없다 하는 걸 깨달아서 유엔을 만들 때 유엔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평화, 개발, 인권이라는 3대 필라를 가지고 있고 유엔은 개발을 위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Development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주로 Economic Growth를 뜻했습니다. 경제적 성장. 돈이 없는데 돈이 많아지는 거. 물자가 별로 없는데 물자가 풍부해지는 거. 이런 경제적 성장만을 뜻했어요. 그런데 1990년 정도가 됐을 때 UNDP를 중심으로 그냥 이코노믹 그로스만 가지고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어떤 개도국에서 독재가 이루어지고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람들의 GDP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늘어나는 GDP는 전부 남자와 소년들에게만 혜택이 가고 여자와 소녀들은 여전히 집안일도 하고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된다. 사실 아프리카에서는 그게 전통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요, 우리나라는 논밭에 나가서 일하는 건 남자들이 하는 게 전통이죠. 아프리카에서는 집안일과 논밭에 일하는 건 다 여자들이 하는 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성장만 있다고 발전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거기서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 발전 지수, HDI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에 가까워서는 환경, Climate Change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믿을 수 있는 그런 학자들도 이게 글로벌 워밍,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은 뭐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태양의 흑점 활동과 유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태양이 흑점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구에 바다 온도도 오르고 바다 속에 있던 탄소들도 배출되고 해서 탄소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 사이클이 변하면 괜찮아요. 기다리면 돼요.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1990년대까지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몇 사람을 빼놓고 그런 걸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자들이 그게 아니고 인간의 활동으로 이런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떼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1억 년 전에 죽은 나무를 끄집어내서 떼서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이 세 가지를 Sustainable Development의 Three Dimensions라고 합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의 세 개의 차원, Three Dimensions,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어떻게 생각하면 Environmental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지구가 없어지면 도대체 뭐 양성평등이 되면 뭐하고 경제적 성장을 하면 뭐하나. 다 죽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Environmental Dimension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계화의 시대. 세계화가 무엇이냐? KDI 경제정보센터의 정의에 의하면 국가 간의 교통통신수단 및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이 뒷받침되어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에 대한 인위적 장벽이 제거되어 사회, 경제적, 생활 공동체의 범위가 국가를 초월하여 확대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는 현상. 저는 좋은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세계화죠. 세계화 시대에 보통 유엔에서 7년 전에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했잖아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하기 전에 그 채택할 때 제가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채택하기 전에 인류에게 두 개의 커다란 도전이 있다.
마치 1945년 인류에게 전쟁을 막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하듯이 2013년 SDG를 만들 때 인류에게 가장 큰 도전이 두 개 있다 했는데 그 두 개가 Growing Inequality, 불평등의 증대와 Climate Change, 기후변화입니다. 불평등의 증대는 여러분이 사실 생각해 보시면 불평등 자체는 자본주의에서는 저는 자본주의의 드라이빙 포스라고 생각해요. 성장 동력.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착같이 일하고 악착같이 절약하고 악착같이 혁신합니다. 소련이나 중국처럼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모든 사람은 월급만 받고 살 때도 의사나 변호사는 월급을 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기 위해서 더 교육도 많이 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나 더 받았다는 게 남들이 한 2배? 3배? 이 정도 받았습니다. 그 정도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라도 남보다 2배 받는데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받으려고 악착같이 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악착같이 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경쟁에 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남보다 더 혜택이 돌아가야 악착같이 일하고 악착같이 절약하고 악착같이 혁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남보다 2배, 3배 받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는 이미 중국과 소련이 입증해 줬습니다. 그래서 불평등 자체는 자본주의를 우리가 계속하는 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드라이빙 포스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Growing Inequality가 문제예요. 불평등의 증대. 불평등이라는 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포커 같은 도박을 하신다면 포커는 도박이지만 운이 좋은 사람이 따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저도 포커를 할 줄 알거든요. 포커는 기술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패를 보고 아, 저 사람이 확실히 좋은 패를 들었구나. 다른 사람의 숨소리, 다른 사람의 배팅하는 패턴, 다른 사람의 모든 저런 거를 읽고 아, 나도 지금 좋은 패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확실히 좋은 패구나. 그러면 거기서 배팅을 안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포커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커를 하면 돈을 땁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포커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포커는 공정한 포커 게임이 되려면 잘하는 사람이 항상 따야 돼요. 그런데 포커에서 매번 판돈을 한 사람이 다 따는 게임이 있고 게임의 종류에 룰스 오브 게임에 항상 두 사람의 위너가 나오는 게임이 있어요. 보통 그걸 하이 앤 로우라고 그러는데 제일 높은 패와 제일 낮은 패를 가진 사람이 반씩 나눠가져요. 하이 앤 로우 게임을 하면 매번 2명의 위너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포커를 잘하는 2명이 돈을 따지만 한 사람이 그 판돈을 다 궁극적으로 밤새도록 쳐서 따는데 걸리는 시간은 2배가 더 걸리겠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초등학교 때 산수를 공부를 안 하셨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번 둘이 나눠 가지니까 잘하는 사람도 그 판돈을 다 타는데 2배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룰스 오브 게임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룰스 오브 게임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포커를 잘하는 좋은 포커 플레이어들이에요. 플레이 바이 더 룰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를 가져가느냐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룰스 오브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룰스 오브 게임이 그럼 뭔데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하면은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내는 최고 소득세 최고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45%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에 10억 원을 번다면 4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우리나라 근로자의 3분의 1은 소득세를 아예 안 내요. 하나도. 그러니까 선진국마다 최고 소득세가 얼마냐가 다 다른데 대개
40%에서 60% 사이입니다. 북유럽처럼 그런 소득세 분배가 잘 되는 나라들은 제일 부자들이 한 60%에 가까운 소득세를 내고, 미국처럼 불평등이 심한 나라는 최고 소득세가 요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 한 38%? 9% 이 정도뿐이 안 됐어요. 우리보다도 낮아요. 어쨌든 간에 최고 소득세가 얼마냐 하는 거는 룰스 오브 게임 중에 하나죠.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피케티라는 경제학자의 조언을 듣고 최고 소득세를 75%로 올리겠다 하는 공약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됐지만 실현은 못했어요. 너무 많죠? 75%의 최고 소득세는 10억 원을 벌면 자기는 2억 5천만 원만 갖고 7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만약 그런 공약을 실현했더라면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제기한 질문, 도대체 격차가 얼마가 나야 사람들은 악착같이 일하고 악착같이 저축하고 악착같이 혁신하는가 하는 데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75%씩이나 세금을 내면서도 사람들은 악착같이 일하고 악착같이 절약하고 악착같이 혁신할까? 모르겠어요. 그럴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럴 바엔 나는 국적을 스위스로 바꾸겠다 하고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가버렸을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간에 growing inequality는 우리 세대가 처한 두 개의 글로벌 챌린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5년 7년 전에 유엔에서 채택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이 두 개의 글로벌 챌린지들을 주로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17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다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SDG는 보편성과 모두 함께 가는 세상, Living No One Behind라는 걸 특징으로 합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개도국과 선진국이 모두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SDG가 있기 전에 유엔에는 MDG라는 게 있었습니다.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8개의 목표였는데 모두 다 개도국에만 해당했어요. 선진국에 해당되는 건 없었습니다. 선진국은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SDG는 선진국에 해당되는 골, SDG 10, Inequality를 줄여라, SDG 13, Climate Action,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선진국이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유니버설하다고 우리가 합니다. 모두 함께 가는 세상은 Living No One Behind를 제가 아무도 뒤에 남기지 않기 이렇게 번역하기 싫어서 모두 함께 가는 세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리가 타겟을 해서 발전을 도모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뜬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사회 전체를 쳐다볼 거 없고,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구냐? 장애인이냐? 이주 노동자냐? 예를 들어서 이주 노동자도 그 나라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굴리고 다닌다더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당연히 잘 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취약계층에 포커스를 둔다, 이런 뜻이고요. MDG는 그 리뷰 메커니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MDG를 우리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거를 MDG 평가회의를 MDG가 채택된 4년 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SDG를 만들 때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 리뷰 메커니즘을 처음부터 하자. SDG를 만들어서 1년도 되기 전에 우리 평가회의부터 하자. 평가할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서 2016년에 에코속에서 유엔 경제사회이사에서 SDG 평가회를 했는데 제가 의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코속 의장이었기 때문에. 이 평가회의에서 작년에는 북한도 이행 검토를 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한 4년에 한 번씩은 자기네가 SDG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나 와서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6년 만에 받은 거죠. 2010년, 15년에 채택됐으니까. 말하자면 안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할 수 없네. 그러고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북한의 SDG 평가, 이행 평가가 긍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관심이 있다면 유튜브에 이거 30분밖에 안 되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북한이 우리는 지상 낙원이다. SDG고 뭐고 우리는 인민들이 엄청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SDG를 이행하려고 타스크포스도 만들었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움이 왜 많냐? 코로나 때문에 많고 제재 때문에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솔직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미 제가 여태까지 얘기하는 동안에 이야기를 좀 하였기 때문에 SDG 17개 목표 중에 13번 목표 SDG 13이 이겁니다.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간단하죠. 근데 사실은 내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진 중에 왼쪽은 북극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스발바드라는 섬입니다. 스발바드는 노르웨이의 영토입니다. 근데 북위 80도 정도 되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북위 90도면은 북극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핸드폰으로. 제가 여기에 갔었어요. 13년 전에. 그때가 스발바드에서 제일 더울 때 8월이었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렇게 얼음이 있고 얼음을 퍼마프로스트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녹지 않는 얼음. 그래도 온도가 영상 한 1도, 2도 이러니까 저기에 연구하는 과학기지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하고 막 반바지 입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북극에서 제일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온이. 과학자들도 정확하게 왜 그런지 모른대요. 모르지만 북극이 지구 전체 에버리지 템퍼리처가 오르는 거에 2배로 빨리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북극은 아까 제가 보여준 8월 그렇게 제일 더울 때는 북극은 바다거든요. 바다지만 항상 아이스로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얼음이 떠 있는데 여름에는 얼음의 그 청크가 얼음이 작아지겠죠. 사이즈가. 겨울엔 커지고. 그런데 여름의 그 얼음 사이즈도 점점 작아져서 저기 보세요. 2100년 핑크색으로 되는데 2100년이 되면은 거의 얼음이 안 남겠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아웃데이트 돼 있어요, 이미. 지금은 2100년 기다릴 거 없고 2050년 되면 북극의 여름에 얼음이 한 방울도 없는, 한 조각도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됐을 때 문제는 심각한데 유일한 혜택이 있어요. 유일한 혜택은 뭔가 하면 새로운 항로가 개척돼요.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갈 때 이 북극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지금은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여름에도 얼음이 있으니까. 근데 배를 타고 가면 항로가 40% 감축됩니다. 그런 쉬핑, 해운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40% 감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비의 절약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혜택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한 재앙이죠. 저렇게 북극 얼음이 다 녹아버리는 건. 북극 지역의 기온 상승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구 전체 평균 상승 속도의 2배입니다. 이것도 이게 버게스 그룹이라는 데서 내온 저건데 탄소의 양과 온도의 지구 온도의 상승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대까지는 인간이 배출한 탄소와 지구 온도 상승이 반드시 연관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주장도 믿을 수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시클리컬한 거다. 시클리컬이 뭔지 아시죠? 주기적인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몇 명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다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탄소 배출량은 여기 보시듯이 중국이 29%, rest of the world가 19%, 미국이 16%예요. 그전에는 미국이 압도적인 1위였는데 한 10년 전까지는. 지금은 중국이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중국과 미국을 합치면은요, 45%잖아요. 결국 뭐죠? 세계에 배출되는 탄소의 절반은 이 두 나라가 다 배출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에 나라가 많고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이지만 그 나라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지만 우리 지구를 살릴 수 있다 하는 그 나라라고 할 때는 한 20개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20개국에 끼지 못하는 170개 정도는 솔직히 얘기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든 말든 아무 상관도 없어요. 20개국이 줄이느냐 안 줄이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20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느냐 안 줄이느냐가 지구를 구하느냐 못하느냐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기 보시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16, 인도 7, 러시아 5%, 일본 4%, 독일 2%, 한국 2%, 이란 2%, 카나다 2%, 사우디 2%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2015년 파리 기후, 2015년은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유엔에서 채택된 해인데 그 해 9월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도 채택됐습니다. 여러분이 왜 다 2015년에 했어요? 다 그렇게 짰어요?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짠 건 아니고 우연히 한 절반쯤 되고 또 그것이 같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도 굉장히 있었죠.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사실 1992년에 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이후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에 관한 합의입니다. 결국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줄일 수는 없거든요.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에서는 국가들, 주권을 가진 국가들에게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Security Council. Security Council은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북한하고 교역하지 마. 그러면 지켜야 돼요, 유엔 회원국들은. 그러나 다른 모든 기구는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협약에 들어가서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요, 이렇게 줄일게요, 앞으로.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뭐 어떻게 되지 않아요. 안 지키면은 왜 안 지키냐 하고 비난을 들을 뿐이지 강제적인 제재나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기후변화 같이 중요한 거에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안보리처럼 강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국제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아까 제가 얘기했죠. UNFCCC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겁니다. 그리고 2015년 기후변화 협약, 여기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보이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보이죠. 기후변화 협약의 핵심 사항, 결국 산업화 이전보다 온도의 상승을 2도로 막자. 2도 이상 못 올라가게 이거예요. 1.5도면 더 좋다. 이게 핵심인데 이미 1도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현 가능성이 좀 좋진 않습니다. 좋진 않고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3도가 되면 그전에는 연구 결과가 3도가 되면 모든 생물의 3분의 1이 없어질 거다. 이게 연구 결과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나쁘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3도가 되면 한 절반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생물이 절반이 없어지면요. 인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왜 없어져? 우리 그냥 사는 거 아니야? 몇십만 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공룡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알아요? 지구에? 1억 년도 넘게 존재했습니다. 근데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까 제가 얘기한 불을 처음 사용한 그 원시인들이 우리의 선조라고 해도 150만 년도 안 됐어요. 그거보다 더 근세 인류, 현대 인류를 따진다면 한 20만 년쯤 됐다고 봐야 되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1억 년 살던 동물도 없어졌는데 왜 20만 년도 못 사는 동물들이 우리는 절대 안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각국이 공약한 거는 약간 시원치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것을 다 해도 어떻게 될지, 말하자면 지구를 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우리나라가 냈던 공약도 좀 시원치 않고, 우리나라 낸 공약은 뭐였냐면요, 2030년까지 37%를 감축하겠다. 근데 뭐에서부터 37%? BAU에서부터. BAU라는 건 Business as Usual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감축 안 하고 마음대로 썼을 때 이만큼인데 거기서부터 37% 까겠다 이건 거니까 굉장히 약하죠. 근데 우리가 다시 낸 공약은 지금 최근에 작년 말에 많이 다시 냈습니다. 많은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낸 게 이거거든요. 이거는 훨씬 낫습니다. 다시 낸 공약은 40%를 감축하겠다. 뭐에 대비? 2018년에 대비. 2018년이라는 거는 벌써 4년 전이죠. 4년 전에 우리가 배출했던 탄소 대비 40%를 감축하겠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저는 이거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은 이런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라는 NGO가 있는데 거기서 볼 때는 이것도 insufficient라고 했어요. 우리가 새로 낸 공약도. 그러나 이 정도라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우리는 큰 기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2018년 대비 2030년이라 봐야 8년뿐이 안 남았는데 우리가 40%나 줄이려면 지금쯤은 석탄 발전소를 팍팍 닫고 있어야 돼요. 근데 팍팍 닫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진 글로벌 소비자로서 SDG 12의 12번 목표에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라는 SDG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UN이 이와 관련해서 경고한 것들이 있는데 세계 인구가 2030년에는 85억, 2050년에는 97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그런데 다 이 사람들이 현재 같은 생활 패턴으로 살려면 전 세계 천연자원의 3배가 필요하다. 전 세계 천연자원이 지금도 너무나 우리가 고갈시키고 있어서 그 씨푸드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바다 생물들이 다 지금 고갈될 정도고, 씨푸드를 그렇게 많이 먹는데 우리가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10대 씨푸드 소비국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5세 이하 아동의 38%가 비만이에요. 지금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는데 전 세계 아이들의 40%는 비만이다 이거죠. 왜 비만이죠? 고기를 많이 먹어서. 왜 고기를 많이 먹죠? 제가 어렸을 때는 고기가 비쌌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 생일이라든지 추석이나 설이라든지 이런 때만 고기를 사다가 구워 먹었습니다. 그 외에는 고기는 국에다가 조금씩 넣는 거지 구워 먹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불고기, 갈비, 구워 먹는 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됐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 사료를 엄청 싸게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옥수수 생산국인데 미국 옥수수의 절반 이상은 사료로 동물을 먹입니다.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주로 소들을 먹입니다. 소들을 먹여서 우리는 그 소를 과잉 소비하고 있습니다. 온갖 성인병, 온갖 비만 이런 걸 다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세계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세계 시민의식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들은
이기적으로 나라 이야기만, 자기네 나라 생각만 많이 하죠. 아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한 거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쓴 거나 전부 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데 강대국이 우린 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모르겠고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안 되거든. 그러면은 세계 환경이 다 망쳐서 지구가 멸망해도 미국은 살 수 있나요? 미국은 어디 집단으로 이민 가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어떻게 아메리카 퍼스트를 할 수 있죠? 할 수 없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트럼프에게 중요한 건 30년 후에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3년 후에 자기가 대통령에 재선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인들만을 블레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는 우리 시민의식과 마이오픽, 가까운 데밖에 보지 못하는 정치인들과 이런 모든 단견들이 혼합돼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은 생각하는데 지구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계 시민의식은 제가 생략하겠고,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면 저는 우리가 내가 지구인이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외계인이 침공하면 갑자기 중국 사람도 내가 중국 사람들 꼴 보기 싫었는데 저 사람도 우리 같은 지구인 아니야. 악수하자.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외계인을 싸우자. 이렇게 되겠죠. 일본 사람도. 근데 불행히도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지 않습니다. 지구를 침공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구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단위 조직인 국가라는 바운더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국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국가라는 바운더리로 모든 사람을 묶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국가들 중에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제가 유엔 대사 할 때 보면 193개 중에 한 20, 30개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우선 자기네가 먹고 살고 자기네가 생존하고 자기네가 딴 나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세계시민의식을 갖고 지구인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드론, 요새 결혼식장에도 막 사진 찍을 때 드론을 올리잖아요. 드론으로 우리 서울을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드론이 우주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주에서 드론으로 지구를 내려다보면 우리나라를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거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계획에 의해서 화성에 보낸 로봇이, 사람은 아니지만 로봇이 화성 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화성의 밤하늘입니다. 맨 오른쪽에 데이모스라는 별은 화성의 달이래요. 화성도 달이 있대요. 머큐리는 수성, 비너스는 금성, Earth, 지구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저 작은 점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모두가 지구인이라는 걸 느끼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사진이죠. 이 사진은 가상도가 아닙니다. 누군가 거기 가서 찍은 거죠. 먼 데서 우리를 쳐다본 거예요. 우리가 저기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는데 먼 데서 우리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구인이다, 세계시민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게 해주도록 여러분 세대에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노력하고 좋은 결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